시청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 동생 이계연 씨에 대한 그 논란이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스캔들 차원을 넘어서 문재인 정권 비리 게이트로 그렇죠.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이낙연 동생 이계연 씨입니다. 네네. 이분은 원래 금융 전문가입니다. 뭐 그렇죠. 손해보험이라든가 한화 네. 뭐 손보 있었다. 이런 쪽에 있었던 분인데 이 정권 들어서 느닷없이 SM그룹이라고 거기에 SM 건설회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특채가 됐습니다. 스카웃이 된 것이죠.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지난 18일이죠. 사퇴를 했어요. 그 가만히 보니까 왜 사퇴했나 보니까 1차적인 원인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전남 그 신용보증재단인가? 예, 그 이사장. 어디 거기 간 것도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것도 그 자기 전남 동생이 지사 지사할 때 그 자기 산하 뭐 해준 거다고 공공재단 이사장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거기 출신이 그 건설회사 사장 이 직무 관련성 있는 건 3년간 취업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당연히 아는 겁니다. 그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 궁금하면은 그걸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공직자윤리위원회. 거기다 하면은 예스다 노다 답을 내려줘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저희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의도적으로 안 물어본 거겠죠. 그렇죠. 안 물어본 거죠. 그리고 SM그룹이라는 데가 그 회장이 우오현 회장이 좀 상당히 좀 경거망동하고 있잖아요. 그 사단장 명예 사단장에서 투스타 그렇죠. 장군보 입고 오픈카 사열을 하고 전방 가서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대통령 외국 갈 때마다 수행하고 여러 가지 특혜로 많이 받아서 SM 사만 기업도 그 이게 국무총리 동생을 영입한 다음부터 수주액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 1,000억 정도 허동돼서 3,000억 정도로 이렇게 공공 부분 수주액이에요. 공공 부분 수주라는 것은 다 이리저리 연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개적인 입찰을 거치기는 하지만 또 꼭 우리가 그렇게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입찰을 하는데 이제 그 봐주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SM 사만 건설이잖아요. 그 회사만 갖고 있는 장점을 조건에 하나 정도 쓱 넣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회사 경쟁자 입찰한테 입찰하는 데서 얘기합니다. 니네 이번에 너무 그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 다른 기회 또 있을 거야? 이렇게 한마디만 쓱 하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입찰 이 업체가 좀 조정이 되죠. 공구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건설업체 간에 대충은 이제 어디 공구는 누가 맡는다 자기들끼리 또 담합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얼마 썼다고 하면 그 밑으로 입찰을 봐가지고 딱딱딱 나눠먹기로 들어가는 것 천하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뭐 건설회사 그 조달청에서 입찰할 때는 그 조달청이 서초동에 있거든요. 그 옆에 팔레스 호텔 있잖아요. 팔레스 호텔 사우나가 그 낙찰업체 서로 담합으로 정하는 데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건 굉장히 많은데 이 정치성 깊은 건설회사가 그 국무총리 동생이 그것도 공직자 그 취업 금지하게 돼 있는 법도 어기고 속이면서 갔다는 거는 중대한 전 범죄라고 봅니다. 이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게이트로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근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질의가 있었어요. 지난달에 그 이낙연 국무총리한테. 그때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 내용을 알았을 거예요. 모를 수가 없죠. 당연히 이미 알죠. 10월 달에 중앙지법에서 그 결정문이 내렸더라고요. 그래갖고 30만 원 과태료를 받았어요. 신고 그게 안 했다고. 근데 국회에서는 위법과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또 이 SM그룹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 문재익 씨도 있고 조국 처남이죠. 정광보 씨도 그 계열사에 또 있습니다. 관계사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문재익 씨, 그래갖고 우리 권력 1, 2위의 동생들이 SM 회사에 같이 있느냐 하니까 우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우연인가요? 그러니까 위법도 아니다. 특혜도 없다. 그게 전혀 몰랐던 듯이 시치미를 딱 떼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없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하나는 우연, 하나는 은퇴. 그렇습니까? 예, 은퇴, 죽을 때까지 일한다고 해서 은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안 쓴대요. 없대요, 단어가. 그리고 우연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대요. 다 원인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도덕적인 의식이 없으니까 대통령, 총리, 동생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SM 회장 우의원이라는 사람이 계속 정치권에 줄 대려고 대통령하고 총리 동생들을 갖다 쓴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죠. 뭐 합리적인 거 아니라 누구나 삼척정다도 알만한 일이죠. 네, 그거를 저렇게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아니 예를 들면은 이 총리 동생이라든가 뭐 대통령 동생을 뭐 무슨 MB 정권 때라든가 박근혜 정권 때 또 썼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아니 이 정부 들어와서 왜 그런 사람들 1, 2의 최고 권력자들의 동생들을 자기 회사에 특채를 하겠습니까? 모셔다가 사장 주고 어디 큰 배 선장님으로 모시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 청와대에서 지금 특별사정감찰관 그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특별감찰관 그 전에 안 하고 있어요. 이 누구죠? 이석수. 그분은 이제 그때 박근혜한테 잘 덤벼들었다 해가지고 지금 저 국정원 어디 뭐 기조실장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차관급이고 내부 살림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아주 따뜻한 자리입니다. 가는데 지금 대통령을 감찰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민정수석 뭐 누가 하는지도 요새 모르겠고. 공수처가 설치가 돼도 대통령 친인척은 싹 빠져요. 그러니까 난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비극적인 그 종말을 가진 것도 사실 박연차 이런 사람은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체 돈을 뭐 받았으니까 그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그때 뭐 600만 달러인가 받은 거 아닙니까? 뭐 본인은 안 받아서 뭐 가족이 받았다고 하지만 가족이 받은 게 본인이 받은 거죠. 뭐 경제적인 공동체인데 그런 비극을 지금 정권에서 또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라고 봐야죠. 과거에서 잘못된 거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쁜 것만 그대로 노무현 정권 때 잘못된 거 그대로 받고 박근혜 정권 때 잘못된 거 그대로 받고 잘못된 것만 어떻게 벤치마킹해요? 잘하는 거를 벤치마킹해야지. 그러니까요. 소통 안 하는 것도 꼭 저 박근혜 정권보다 지금 더 해요. 저 기자회견을 2.5회 했지 않습니까? 3회가 아니고 2.5회. 2.5회입니까? 정식으로 한 것은 연두회견 한 거고 그때 어디 저쪽에 칠레인가 뭐 어디에서 에이페인가 그 회의하고 오다가 기자들하고 기내에서 한 거. 그건 0.5로 봐야죠. 그렇죠. 그때는 국내 문제도 물어보지도 말라고 그래갖고 또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은 질의문답을 계속 후속 질의문답을 계속 해야죠. 한마디 하면 대통령 무슨 뜻이냐 또 기자들이 묻고 또 거기서 답하고 그 질의문답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대통령 대국민 간담회 하는 거 보면 그 패널 그 문팬이 하나 나와가지고 질문하면은 대통령은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패널들이 저요 그러대. 우리 초등학교 때 왜 선생님한테 저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대통령 보면 너무 늙으셔서 제가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나온다고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패널이에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면은 영국의 존슨 수상 있잖아요. 총리. 거기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했는데 아주 얼마나 쪼아댔는지. 그렇죠. 달카롭고 뭐 해갖고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BC도 웃기는 방송이에요. 제대로 저는 보지를 않아요. 한 3년 안 보다가 이번에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데 그거 안 보고 어떻게 또 방송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하려면 처음 봤어요, 요 근래. 외교 안보, 경제, 뭐 법률, 뭐 이런 몇 가지 분야 패널을 8명 딱 정해놓고 대통령하고 질의문답을 계속 오가야죠. 그렇죠. 근데 저 300명을 앉혀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건 그 중에 뭐 한 8명은 또 짜고 치는 뭐 고스톱이도 뭐아니요. 그렇죠. 다 알만한 사람 데려다 놓고 앉혀서 그렇게 하는 게.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건 대화를 가장한 쇼죠. 대화를 가장한 쇼죠. 쇼쇼쇼는 너무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지금 그 이낙연 총리 동생 또 문 대통령의 동생이 SN그룹에 들어오면서
수주도 아까 나왔지만 네. 뭐 한 3배 늘었는데 연간 수주 연간 원래 매출액이 한 1,600억 정도 된 모양이에요. 네. 전체를 합해서. 예. 근데 이계현 씨가 와갖고는 수주만 그해 수주만 연간 매출액을 더 넘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불황에. 네. 대단하다. 그리고 지금 이 SM그룹이 2017년, 2018년, 2019년 보면은 46위, 37위, 35위로 이렇게 그냥 껑충껑충 뛰어버렸어요. 이 정부 들어가지고. 네. 지금 세계 순위가 아마 15위 정도. 35위에 준재벌로 들어갔고 그 매출액도 7조에서 연간 한 1조 한 5, 6천씩 이렇게 늘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니면 급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 힘으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호연 회장이 3사단 명예사단장으로 투스타 딱 달고 오픈카로 4열까지 했지 않습니까? 진짜 말이 안 되죠. 명예 군인은 대령까지만 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투스타를 달아주고 또 오픈카도 하게 하고 저는 말이 안 되죠. 저렇게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 정치인들이 다 썩어 빠진 거 아닌가 싶어요. 더 제2의 박연차, 제2의 강금원이죠. 박연차 강금원을 노무현 대통령 때 확실히 끊지 않아가지고 비극적인 선택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왜 문재인, 이낙연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못 끊냔 말이죠. 새로운 그 게이트가 자꾸 지금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호연의 또 동생도 일사단인가 거기 또 명예사단장이더라고요. 한미 뭐 동맹 무호 친선협회 회장인가 하면서 이거나 형제간에 사단장을 명예사단장을 다 말아먹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SM그룹의 원 이름은 삼나 마이다스 아닙니까? 이 삼나도 삼나만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 온 우주를 다 마이다스 손이라는 게 금덩어리를 만드는 손 아닙니까? 손 대면 다 금이 되는 거죠. 삼나만상 전 세계를 내 손으로 다 움켜잡겠다 했는데 사실은 조그만한 건설회사로 시작해갖고 M&A 전문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주 큰 회사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M&A로 집어삼켰다고 해야 할까? 그렇게 됐다고만요. 그렇죠. 그 M&A 하는 과정에서 또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 또 뭐 금융 뭐 세제 혜택을 또 받을 수도 있죠. 그렇겠죠. 그리고 저 부산에 있는 저 해운 쪽은 또 그 문재인 동창이 하는 무슨 공사 거기서 또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의심의 소지가 많이 있고 저는 이낙연 총리도 대권을 노리는데 이런 식으로 저지는 저는 결정적인 장애가 될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호연 회장의 그런 그 오픈카 군대 사열 문제가 있으면서 바로 사퇴를 시켰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SM그룹 같은 데는 보면은 뭐 그동안 경남건설이 경남기업 뭐 한진 해운 등 또 다 수많은 우리나라 우방건설, 동아건설 이런 것까지도 전부 M&A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였더구만요. 다 자기 회사로 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한 2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준재벌이죠. 그렇죠. 경남기업만 해도 과거에 왜 성완종 회장 그 정치 자금 뭐 여러 가지 관련됐고 수사 받으면서 거기도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회사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에 초고층 빌딩을 세운 자산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런 데를 또 인수했으면은 새로운 또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1988년에 조그마한 삼나건설이라는 건설회사로 시작을 해갖고 건설, 해운, 화학, 뭐 화장품, 또 호텔, 레저 이렇게 그냥 진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확장을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그 조국의 처남 정광보 D해운의 상무이사로 있는 모양이에요. 이 D해운도 지금 그 부사장이 WFM 그 조국과 관련된 그 WFM 2차 전지회사 있잖아요. WFM 있죠. 거기 주식을 매입해 갖고 조국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이 우호연 회장의 관련사 관계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북한 석탄을 그렇죠. 운반하는 회사에서 그렇죠. 그런 얘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북한 석탄이 몰래 이렇게 밀반출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아주 그래서 불을 켜고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시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지금 얽혀서 SM 그룹에 대해서 권력형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어떤 검찰 수사라든가 그런 것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정권 후반으로 가면 엄청난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건설, 해운 사고가 많은 데거든요. 특히 북한 석탄 그 밀반입 뭐 이런 거하고 또 관련이 된 거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발력이 국제 문제까지 될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수사하면 이것도 게이트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건설 해운은 원래 그 굉장히 유명한 어떤 업종입니다. 이 남자가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대요. 남자가 하는 사업이 통 큰 남자들이 하는 게 건설하고 해운이랍니다. 망하면은 폭망하고 일어서면은 단시일 내에 재벌이 되는 게 건설하고 해운이에요. 경기 좋을 때는 옛날에 중고배 한 척을 사서 미국 한번 갔다 오면 배값이 빠졌대요. 그 다음부터는 돈을 달러로 어깨에다 메고 다닐 정도였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 경기에 예민한 그런 건데 거기에 어려운 기업들을 헐값에 막 싸게 인수하는데 금융 지원을 또 정권적인 차원에서 하고 수주에 또 도와줬다 하면은 그건 굉장히 큰 사안이 될 수도 있는 잠재력 인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SM 상선도 있지만 해운 쪽에도 한진 해운 아주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지금 정말 그 한진 쪽에서는 알토란 같은 그런 업체인데 망하지 않을 회사가 망했죠. 그걸 원래는 현대상선 쪽으로 이렇게 몰아줘서 좀 등치를 키우려고 했는데 SM 쪽에서 가져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쉽게 가져갔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정권에서 그거 굉장히 잘못한 게 그거예요. 이 현대상선보다 한진해운이 더 낫었거든요. 그럼 한진해운을 살렸어야 되는데 그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정권적인 차원에서 좀 미웠던 거죠. 아주 찍혀가지고 그래서 한진해운은 날렸는데 사실은 수사받다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일찍 죽었다고 소문이 해운은 났잖아요. 사실은 살리고 없애려면은 사실 조선업을 더 없앴어야죠. 조선업이 지금 멀쩡한 그 조선까지도 지금 경쟁력 없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정부 지원받는 좀비 같은 조선소들이 지금 계속 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우조선 같은 거, 뭐 성동조선 이런 것들. 그런 게 사실 근데 이제 유권자 표 때문에 사실 못 하는데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깝긴 한데 한진해운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 헐값에 인수했다면은 사실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선사였습니다. 그래서 해운 산업은 우리나라가 그냥 세계를 쥐고 흔들다가 완전히 이걸 놓아버리면서 지금은 해운업 쪽이 완전히 그냥 멍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각에서는 뭐 어쨌든 이낙연 총리가 자기 대권 후보로 강력히 부상이 되면서 친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견제에 나선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 복귀에 대해서도 좀 뭔가 당 쪽에서 별로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계현 씨 문제도 이렇게 불거지는 것을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권력 투쟁, 내부 권력 싸움으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시각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지금 계속 불편해 하잖아요. 안 왔으면 하죠. 나는 선거 기획 전문가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주도하에 진다 이거죠. 그리고 다른 대권 주자도 좋아할 리가 없죠. 아니 중립 시kon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와서 선거대책본부장, 공동선거위원장 맡으면 그대로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전국 다니면서 유세하고 또 비례대표나 하나 받으면 그건 당연히 그 대권에 가장 근접한 건데 그렇게 공짜로 그렇게 될까요? 또 이낙연 총리가 그 친문계는 아니거든요. 옛날에 손학규계잖아요. 그렇죠. 손학규고 대표 시절에 대변인도 오고 또 손학규 대표고는 아주 각별하게 지내죠. 지금도 그러실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 지금 그 사람의 장점이라면은 호남에 터가 있다는 거, 지역적인 기반. 그래서 이번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좀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이해찬 대표도 모른 채 해버리고 청와대도
조국에 대해서 좀 전에 싫은 소리를 했어요. 네. 조국 그 임명할 때 누가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갖고 조국에 좀 반대하는 얘기를 해갖고 그때 언론까지도 보도가 됐어요. 그렇죠. 그거에서 이제 밑보인 모양이에요. 거기다가 호남세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호남이 그렇죠.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견제 차원에서 이번에 할 수 없이 그렇죠. 정권 그 내에 권력 투쟁에서 밀려가지고 불출마 선언했다. 그런 얘기도 나와. 조국 사태가 일각에서는 저 호남세가 조국은 부산이잖아요. 양정 저쪽. 호남과 부산과의 갈등 속에서 호남 쪽에서 터뜨렸다 조국을. 이런 또 부산파들은 그런 피해의식이 같다고 그래요.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종석 이번에 그 불출마 선언한 거나 뭐 이런 거랑도 좀 전반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이낙연 총리는 호남이라는 지역이 강점이고 또 안정적인 이미지, 중도 이미지 뭐 이런 이미지 있죠. 그리고 문재인과의 스킨십이 계속 괜찮다는 거.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대권 가는 데는 그게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은 영남에서는 또 그 비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직도 그런 지역 감정이 많이 희석은 됐다고 하지만 있다고 봐야죠. 그 뿌리가 완전히 뽑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 되면은 더 좀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이런 게이트까지 동생 게이트까지 또 나오면은 상당한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임기 후반에 들어가고 또 총선이 가까워오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권력 투쟁의 양상들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권력 내에서 권력형 비리가 은밀하게 횡행하고 싹트는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런 부분에까지도 정말 날카로운 검찰의 칼날을 휘둘러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